네, 22장의 열기관, 엔트로피 및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난 20장에서 공부했던 연력학 제1법칙의 내용들이 여기서 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앞에도 공부했던 단원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 장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강의에 대한 복습도 잘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번 장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은 여기 이제 제시된 것처럼 연력학체 2법칙, 특히 열기관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할 거고, 열기관의 에너지 순환이 이제 거꾸로 되면 그게 이제 열 펌프와 냉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사실 동일한 거예요. 이제 그 어떤 그 연력학적인 과정만 반대로 일어나는 거지, 기계적이나 뭐 이런 데는 완전히 동일하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가역과 비가역 과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카르노 기관 역시 이제 열 기관이 되는데, 열 기관 중에서 이제 가역 기관이 바로 이제 카르노 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엔트로피에 대한 설명을 좀, 이것도 이제 물리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계산에 관련된 내용은 22.6절에 연력학계에서의 엔트로피 변화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22.7절은 뭐 이제 시험에서는 출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이 강의에서는 설명을 제외하죠. 하지만 내용은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다 아우르는, 일부를 아우르는 중요한 내용들, 즉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내용을 엔트로피에 대한 관점에서 이제 기술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2.1절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제 왼쪽에 보면 켈빈경이라고 하는 이제 영국의 물리학자 수학자, 20세기 19세기의 사람이죠. 19세기였죠. 그때 그럼 20세기에도 조금 살았어요. 그죠? 20세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조금 억울해할 수 있겠네요. 예. 서운해할 수 있겠죠. 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세 가지 제시된 예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예냐?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하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거꾸로는 진행할 수 없는 비가역이죠. 이게 바로 교재에서 나오는 비가역 과정들의 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뭐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되돌릴 수 없는, 되돌리면 뭔가 부자연스러운, 물리적으로는 저절로 되돌릴 수 없는, 그게 바로 비가역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교재에도 비가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열기관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도 이게 열기관이다라고 해서 이제 처음 제시된 게 바로 이제 증기기관이죠.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공장이나 아니면 뭐 교통이나 이런 데서 뭐 자동차, 기차, 그리고 뭐 기중기 뭐 이런 것들 큰 힘을 낼 수 있는, 그리고 효율 그 전보다는 이제 효율이 좋은, 그래서 이제 산업으로 쓸만한, 즉 그 자체가 뭔가 경제적인 거죠. 그리고 못했던 일을 이제 크게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초가 증기기관이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또 열기관이었고, 자동차로 이제 주로 이제 기계가 이제 자동차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가솔린 기관, 전기 기관, 물론 이제 이것만 자동차를 동력화하는 건 아니죠. 요즘에는 이제 동력화, 전기 동력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많이 전기 자동차가 많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내연기관이, 즉 내연기관이라는 얘기는 불태워서 나는 거죠. 불태워서, 그죠? 불을 태우면 이제 열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을 만들어서 열과 관련된 에너지가 이렇게 이제 동력으로, 즉 일을 하게 되는 역학적인 이런 이제 기관이 주로 이제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거죠. 뭔가 태워서 불을 내서, 그러면 이제 끓일 수 있고 팽창시킬 수 있고 폭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썼던 건데, 지금은 이제 전기를 많이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열기관의 계략도가 그림 22.2에 주어져 있는데요. 열기관은 고온부와 저온부 사이에서 흡수한 열을 역학적인 일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에너지 변환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열기관, 엔진, 모든 엔진은 사실 에너지 변환 장치입니다. 에너지 어떤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여기서는 이제 열 에너지를 뭐 동력, 역학적인 에너지로 이제 변환시키는 그런 거예요. 변환 장치예요. 그런데 이 변환 장치들은 인류가 만들어낸 변환 장치 또는 물리적 변환 장치들은 그 효율이 100%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효율이 100%인 변환 장치를 만들었다면 노벨상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주목을 끌겠죠. 간혹 거짓말쟁이들이 나와요. 나는 이 효율이 100%인 엔진을 만들었다. 다 거짓말입니다. 말 그대로 약간의 물리학적 지식만 있어도 그건 열역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열역학 제2법칙은 기관의 엔진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첫 번째 단원에서 단원의 이름이 되는 거죠. 열기관과 열역학 제2법칙. 그래서 이런 열기관의 효율은 바로 기관이 흡수한 열분의 한 일. 여기서 이제 WENG라는 엔진이 한 일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교재에서는 그냥 W라고 씁니다. 많이 W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냥 W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효율, 열 효율은 22.2번 식과 같이 QH분의 이제 크기라고 이제 규정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썼죠. 분의 이제 W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고, QH분의 W는 이제 얼마만큼의 일을 했는가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열기관이 에너지가 뭐 마찰이나 저항에 대해서 에너지 소모가 없다면,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쓰지만 않는다면 이 QH에서 W를 빼면 그 값이 Q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변환 장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에너지를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또는 에너지를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죠. 이건 뭐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렇죠? 에너지 보존 법칙, 뭐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QH-QC가 W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줄의 에너지를 열의 형태로 흡수한 다음에 이 기관은 20줄의 일을 역학적 일로, 그 에너지 중에서 100줄 중에서 20줄의 에너지를 역학적 일로 변환시키고 나머지 80줄의 일을 외부로 이제 방출하겠죠. 그 외부가 이제 저온 저장고가 될 때 열의 형태로 잘 배출이 되게 됩니다. 이게 기관의 어떤 동작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기관이 흡수한 열과 방출한 열을 가지고 기관의 효율을 이렇게 이제 구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은 잘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의이기 때문에 기관의 효율에 대한 정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역학 제2법칙은 뭐냐면, 켈빈과 플랑크라는 사람들은 이 아래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 그 기계적인 어떤 그 동작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기관에 한 번만 엔진 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엔진이 이제 수없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 1회전, 1순환 과정 동안 흡수한 열, 그죠? 여기서 QH죠. 흡수한 열, QH를 모두 1로 바꾸는 열기관. 그러니까 1로 바꿨는데 그 1이 그냥 QH가 되는 거죠. 즉, QH분의 W, 효율이 1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한 이 사람들의 진술인 거죠. 이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한 진술은 여러 사람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열기관과 관련돼서 켈빈 플랑크의 표현이 주로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예제 문제를 간단히 보게 되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예제 문제를 구해 보려고 하는 건데,
2000줄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1500줄의 열을 방출하는 효율은 요 공식에 그냥 그대로 놓으면 0.25가 되겠고요.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에 열기관이 한 일을 구하라. 즉 W 또는 W 교재에서는 ENG라고 되어 있는데 받은 거 빼기 내보낸 거 해주니까 이제 5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절대값을 이제 쉬운 건 대개 이제 기관이 흡수한 열은 그냥 플러스라고 보지만 내보내는 열은 마이너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기만을 취한 다음에 좀 빼주면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열기관이 그런데 이 열기관이 일률이 얼마인가를 질문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그럼 일률은 시간분의 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의 일은 우리가 이제 열기관에서는 한 번의 순환 과정당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1회 순환 과정당. 그런데 2000rpm이라면 한 번 순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할 수 있겠죠. 2000rpm은 우리가 이제 진동수로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2000 나누기 rpm이니까 60초죠. 60초. 이게 1분이에요, 본래. 뭐 회전수 그러면 revolution per minute가 되는데 1미니트가 60초니까 이거 계산해 주면 6분의 200, 즉 3분의 100. 그죠? 3분의 100 RPS를 우리가 헤르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는 이 식으로부터 주기는 F의 역수죠. 그래서 T는 여기 이게 T분의 1이에요. 이게 T분의 1. 이 자체가 그냥 T분의 1입니다. 그래서 3분의 100 곱하기 500. 3분의 100 곱하기 500 계산하면 17,000 뭐 얼마 나오는가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 값이 바로 와트가 되는 거죠. 일률, 줄 퍼 세크니까. 그래서 기관의 이 기계, 엔진의 일률까지 그렇게 계산해 볼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건 뭐 부차적인 거고 일단 우리가 22장의 개념에서 집중하자면 열기관의 효율을 구해낼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이제 거꾸로 동작하는데 앞에서 열기관의 동작과 완전히 반대되는 화살표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열기관 이때는 이제 이름을 열 펌프라고 이름을 짓는다면 저온에서 열을 거꾸로 흡수합니다. 그 흡수하는 열이 QC가 되고 고온 저장고로 방출하는 열이 QH가 돼요. 그런데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하면 자,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저절로 이동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열 펌프는 저절로 동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죠. 자연 섭리상. 이거를 이제 동작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줘야 돼요. 너 열 좀 가져와. 열 좀 이렇게 퍼 올려. 그죠? 저온 저장고에서 열을 퍼 올리도록 일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외부에서 일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열 펌프를 동작시켜야 되는 겁니다. 동작시키는데 W만큼의 일을 해줬어요. 이건 이제 이 열 펌프가 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외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열 펌프 자체에 하는 일이죠. 스스로 이걸 돌리는데 그 에너지원은 뭐 전기를 꼽아서 돌리든 뭐 손으로 돌리든 외부에서 사람이 돌리든 간에 역학적으로 일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정말로. 그래서 그걸 이제 W라고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앞에서의 이제 기관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80줄의 열을 가져와서 이거를 이제 100줄만큼 내보내려고 해요. 고온 저장고로. 이렇게 이제 열을 퍼 올려왔으니까 이런 걸 열 펌프라고 이제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근데 저절로 동작할 수 없으니까 한 20줄의 일을 해줬다고 하자고요. 20줄의 일을 해줬더니 80줄을 가져와서 그러면 열 펌프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없으니까 열 펌프가 받은 역학적인 에너지에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끌고 온 열을 더해서 100줄을 내보내야겠죠. 고온 저장고로. 이렇게 동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효율을 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이 좋으려면 이게 효율의 입장에서 이 효율이 좋으려면 자 같은 일을 했는데 더 많은 열을 가져오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효율을 정의하냐면 성능 계수라는 말로 용어로 이제 효율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냉방용 기기 예를 들면 냉방용이라는 건 이제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기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뭐 냉장고라든지 에어컨과 같은 이런 냉방용 기기는
기관의 열기관의 한 일 또는 열 펌프죠. 결국 열 펌프의 한 일 W 분의 빼서 온 저온 저장고에서 펌핑한 열, 요걸 이제 효율로 보면서 앞에서 우리 열기관에서 효율과는 좀 다른 식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성능 계수다. 그래서 앞에서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 coefficient of performance, 그래서 COP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W분의 Q라고 이제 되게 얘기를 하게 되고, 냉장고나 뭐 에어컨 이런 것들은 대략 한 5 정도, 5나 6 정도, 대략 5라고 합시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성능이니까. 즉 QC가 크면 좋은 거죠. 많은 열을 저온에서 빼서 와서 그 저온 저장고의 열을 더 온도를 낮게 해줄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난방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반대 개념으로 보자면 그 QC를 퍼와서 고온 저장고에 전달해 줬으니까 고온 저장고에 이 가만히 두면 이 열이 막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여기 열을 전달해 줬으니까 고온 저장고의 온도를 높이거나 또는 높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운 겨울에 여기가 이제 외부라고 하고 우리 방 안에 방이라고 하자면 이 기관에 의해서 이 열 펌프 동작으로 방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난방용 기기에 이제 난방용 기기로 동작을 한다면 방에 얼마나, 즉 고온부에 얼마나 많은 열을 전달해 해줬는가가 사실 이제 성능의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W분의 QH로 사람들이 성능 계수를 정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이 성능 계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외에는 사실 뭐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정의됐는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덜 일반적인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 COP에 대해서는 사실 뭐 문제를 내거나 이러진 않아요. 잘.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 이걸 모른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열기관의 동작 원리는 아는데, 야, 우리는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어. 매우 특수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이런 어떤 수식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물론 당연히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시험을 보려고 하거나 여기에 이제 평가 대상이 되겠지만, 좀 덜 일반적입니다. 전체 물리학적으로 보자면.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리 법칙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이건 이제 규약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예. 알고 있어야겠죠. 자, 22.2절은 이제 얼음을 만드는 냉동기의 동작과 관련해서 얼마나 열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이런 열 펌프, 좀 냉동기의 동작 원리를 좀 얘기해 주는 건데, COP 값이 5라고 해요. COP라고 하는 건 성능 계수가 5다라는 건 W분의 QC가, QC의 크기를 아예 QC라고 쓰겠습니다. 절대값 쓰지 않고. 이게 이제 5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냉동기를 가동하면 500W의 전력이 소모돼요. 즉 얘가 하는 일이 500이라는 얘기입니다. W가 500W가 되는데, 그 W가 500W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W 나누기 시간이 500W가 되는 거죠. 예. 그죠? 한 번 순환하는데 하는 일 나누기 1회전 1순환 시간. 이건 아예 T를 그러면 대문자 T로 놓고 쓰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P죠, P. 그죠? 일률이란 말이에요. 일률이 이제 500이 되는 거죠, 일률이. 자, 그러니까 W는 PT가 되겠죠. 이 식에 의해서 W는 PT가 되고, 이 식에 넣으면 PT분의 QC가 5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W가 PT니까 W 자체는 5분의 QC잖아요. 이 5분의 QC. 이 식에 의해서 그렇죠? W 자체는 5분의 QC입니다. 그러니까 Q는 OPT라고 써도 되지만, 그렇죠? 맞는 거죠? Q가 OPT, 그렇죠? Q가 OPT. 그냥 곱하기식으로 쓰자면 QP는 OPT, O 곱하기 P 곱하기 T 이런 식으로 이제 써도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런데 이 온도가 20도씨인 500g의 물을 냉동실에 넣었더니 0도씨 얼음으로 오는데 얼마나 걸리겠는가? 그러니까 시간을 물어본다고요. 여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게 T가 다
주기 t라고 써줘야 됩니다. 주기 t. 그렇죠? 주기에 관련된 얘기니까. 예.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시간은 t는 5p분의 q가 돼야겠죠. 왜 p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qc죠. qc. 예, q가 돼야 됩니다. 이걸 한 주기에 대해서는 qc만큼의 열을 뺏어오는 거지, 펌핑하는 거지만 어떤 시간에 대해서는 그 5p분의 q, 그 시간 동안에 끄집어 오는 열, 펌핑하는 열, q를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시간을 구하는 거고, q는 이 물의 온도를 떨어뜨리고 그걸 다시 얼음으로 변환시키는데 들어가는 이 q를 구하는 겁니다. 대입을 하는 거죠. 예. 500g의 물에 대해서. 그래서 500g 20도씨의 물을 얼리고 온도 낮추고 얼리는데 필요한 열이 아니라 이제 끄집어 펌핑해야 되는 열이 이 Q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변화 열까지 같이 해서 여기 이제 델타 T를 이런 식으로 구해낸다 이런 얘기예요. 교재를 보시면 뭐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 정도로 더 이제 보시기 바라고 22.3절에서 가역 과정, 비가역 과정에 대한 이건 거의 뭐 설명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이제 텍스트를 보면서 좀 의미를 가역, 비가역 과정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왜? 열기관의 특징을 좀 이해하려면 열기관의 특징을 이해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좋은 열기관, 즉 효율이 높은 열기관을 좀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뭐 그 효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PV 도표상에서 이게 뭐냐면 대개 이제 이론적인 열기관은 그 기체를 작동 물질을 이상 기체를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 기체는 가장 뭐랄까요, 가장 효율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외부에서의 에너지를 뭐 내부에 이렇게 이제 담아두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입자들의 어떤 상호작용이 무시되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운동 에너지는 가질 수 있지만. 자, 그래서 실제 기체나 뭐 이렇게 이제 실제 물질, 동작 물질은 다 비가역 과정인데 비가역 과정이라는 얘기는 평형 상태의 외부를 변화시키지 않고 동작하는 게 아니라 이 기관이 동작하면 외부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비가역 과정이잖아요. 예. 조금 너무 확 비약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일단 이제 예들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자연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모두 비가역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 과정이 가역적인 과정은 없습니다. 가역적인 과정이 있다면 그 과정은 거꾸로 일어나도 전혀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뭐 과학적으로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의 일들이 거꾸로 일어나면 매우 이상하죠. 모든 일이 다 그렇죠. 그렇죠? 예.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거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거나 물리적인 이벤트가 어떻게 전개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비가역 과정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기체 과정에서 단열 자유팽창 과정은 비가역이죠. 그죠? 단열 자유팽창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 그림에서는 잘 보시면 기체가 어디 안에 들어 있어요. 이런 용기 안에 이렇게 들어 있는데 한쪽은 진공입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만 기체가 이렇게 기체 분자들이 여기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간단히 그려보면 기체가 어디에만 있어요. 여기에만 기체 분자들이 물론 이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죠. 수많은 기체 분자들이. 자, 그런데 여기는 진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분리막에 구멍이 좀 이렇게 났어요. 그러면 진공으로 기체들이 슉 이렇게 어떻게 돼요? 다 퍼져 나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는 증가하게 됩니다. 기체 자체만의 부피는 V1에서 V2로 증가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2배가 된다거나 뭐 이렇게 이제 증가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부피의 2배가 된다거나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건 단열벽이고 이 구멍은 진공으로 난 원래 이쪽은 진공이었던 거죠. 진공이었기 때문에 외부의 역학적인 일을 하면서 팽창하는 건 아닙니다. 즉 W 자체가 0이에요. 기체가 하는 일이 이걸 기체가 하는 일이라고 합시다.
기체는 외부에 역학적인 일을 하면서 이렇게 팽창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팽창은 팽창이죠. 부피가 커졌으니까. 외부의 역학적인 일을 하지 않는 자유팽창이라고 그래서 이름을 짓는 거고, 이게 단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Q도 0이 됩니다. 즉 열출입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열역학 제1법칙에 우리가 놓게 되면 내부 에너지 변화, 내부 에너지는 그냥 E라고 편의적으로 쓰겠습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는 Q, 이게 기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Q-W예요. W기라고 쓰겠습니다. 기체가 하는 일. 그래서 Q-W기가 아예 0이 됩니다. 이걸 우리 교재에서는 Q 더하기 W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 놓고 이 W는 W기의 마이너스죠. 네. 이 W는 이제 기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외부 주변이 외부가 기체에 하는 일입니다. 기체에 하는 일. 그래서 요게 이제 교재하고 계속 노테이션이 충돌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면, 교재 설명을 하면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이것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이거 자체도 이제 0이, 변화량도 0이 돼야 되고, 내부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거든요. 따라서 온도 변화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등온 과정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등온 과정은 아니에요. 등온 과정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온도가 매 순간 다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게 등온 과정인데, 이거는 처음 상태하고 끝 상태만 온도가 같은 거지, 그 미시적인 중간 상태에서는 온도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진공으로 퍼져나가는 경우에는 거의 순식간에 기체가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짧진 않아요. 그렇죠? 예, 퓨 하고 이렇게 퓨 하고 기체가 약간의 시간은 지나면서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상태하고 나중 P1과 T1과 T2가 같아서 델타 T가 0인 거지, 이 과정이 등온 과정은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요건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부피는 2배가 됐다면 PV는 nRT에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우변 안 변했어요. 그렇죠? 그럼 좌변도 안 변해야 되는데 V가 커졌으니까 P는 감소해야겠죠. 그래서 P2는 절반으로, 예를 들어서 P1의 절반으로 압력은 감소해야지 이 식이 이제 만족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자유팽창 과정입니다. 그래서 진공으로 퍼져나가는 단열 과정. 그러니까 단열은 생략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비가역이죠, 당연히. 근데 이 과정이 가역적이 되기 위해서는 주위 환경이 변하지 않은 채로 기체들을 원래의 부피와 온도로 되돌려 놓으면 가역적이 되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위 환경이 변하지 않는 채로 저절로, 이게 뭐야, 저절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 저절로 일어나게 하려면, 즉 가역적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 속에 피스톤을 넣어서 피스톤을 안으로 밀어넣는 힘을 작용하는 기관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과정 동안 외부에서 개의 일을 해줌으로 주위가 변화하는 거죠. 비가역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책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보면, 좀 여기 다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 자유팽창 과정은 비가역이라고 결론 지어야 한다. 너무 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나 여기 이런 내용들도 다 이제 읽어보시고 카르노 기관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카르노라는 사람이 머릿속에서 설계한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카르노 정리를 먼저 좀 살펴보면, 실제 엔진은 카르노 기관보다 효율이 더 좋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카르노 기관은 일단 에너지 손실이 없는 기관이에요.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이나 마찰이 있는 기관보다 이 효율이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카르노 기관은 가역 기관이에요. 가역.
따라서 비가역보다 이제 위에 이제 본문을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어야 되는데 비가역보다 효율이 더 좋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효율이 더 좋을 수밖에 없고 이걸 간단한 우리 이제 이론으로 설명으로 이제 나타낸 게 그림 22.9가 되는데 이거를 뭐 균합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열기관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똑같은 열기관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열기관이고 하나는 카르노 기관이 거꾸로 동작하는 카르노 열펌프예요. 그럼 효율을 보자면 열기관의 효율은 QH분의 W가 되고 카르노 기관의 우리가 효율을 같은 형태로 정의하자면 WC분의 QHC예요. 그렇죠? 이 카르노 열펌프가 반대로 동작하면 QHC분의 WC라는 효율을 갖는 거잖아요. 만약에 왼쪽에 그래도 이 형태의 기관과 펌프는 뭐냐면 이 왼쪽의 열기관이 하는 일을 가지고 열 펌프를 동작시키는 겁니다. W하고 WC는 같겠죠. 크기가 열기관이 하는 일을 갖고 카르노 펌프를 동작시키면 동작을 잘 하겠죠. 근데 효율은 어떤 게 더 좋아요? 카르노 열 펌프의 효율이 더 좋습니다. 카르노 기관의 효율이. 만약 이걸 이제 반대로 부정하는 거죠. W가 좋다면 어떻게 될까? 그걸 이제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의 효율이 카르노 기관보다 효율이 더 좋다면 그럼 효율식에 의해서 이런 식이 성립해야 되고 그 W는 QH-QC거든요. W는 QH-QC니까 WC는 QHC-QCC가 되니까 이게 이렇게 되려면 결과적으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QHC가 QH보다 더 크면 QCC가 QC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이게 0보다 크려면 좌변이 우변보다 큰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0보다 크다면 오른쪽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 얘기잖아요. 이게 얘보다 더 커? 그러면 요거는 0보다 큰 거고 그렇다면 QCC가 QC보다는 더 커야 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100줄의 열을 가져와서 20줄의 일을 하고 80줄을 내보냈는데 얘는 효율이 더 좋아서 그 20줄의 일을 해서 90줄의 예를 들어서 90줄의 열을 가져와서 110줄의 열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은 결과적으로 보면 열을 어디에서 어디로 옮긴 거예요? R자로 보면 저온 저장고의 10줄의 열을 고온 저장고로 옮겨버린 겁니다. 외부에서 어떤 짓도 하지 않았는데 얘네들 스스로가 저온에 있는 열을 고온으로 옮긴 꼴이 되잖아. 10줄에 단 1줄이라도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뉴턴의 제2법칙이 아니라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하면 그런 기관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불가능하다. 즉 어떤 기관의 효율이 카르노 기관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카르노 기관의 순환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가보면 여기 PV 도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그림을 보면 이제 PV 도표상에서 상태가 A, B, C, D 상태 여기 A 상태, B 상태, C 상태, D 상태가 주어져 있고 A에서 B로 이렇게 변하는 과정은 온도가 TH로 유지되는 등온 과정입니다. 등온이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니까 팽창 과정이죠.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V가 증가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B에서 C로 오는 과정은 그런데 이제 등온 과정에서 부피가 증가하려면 저절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에서 보면 델타 E는 Q W 기가 돼요. 즉 기체가 하는 일이 W일 때 연력학 제1법칙 이렇게 이제 성립을 하게 되는데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이 값 자체가 이제 0이 돼야 되는 거죠.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체가 흡수한 열이 곧 기체가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즉 일을 한다는 얘기는 팽창하면 일을 하는 거죠. 팽창하면 그 팽창하는 과정에서 하는 일은 이게 이제 등온 과정인데 등온 과정에서 기체가 하는 일 W 기체는 N, R, T, Ln
팽창이니까 V1분의 뭐 V2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여기서는 VA분의 VB가 되는 거죠. A 상태에서 B 상태로 가니까 온도는 TH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식을 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20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팽창했으니까 이 값 자체가 0보다 크고 따라서 QH가 0보다 커야 돼서 열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운 과정 A에서 B로 변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요. 그런데 이제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그 자체가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열 출입이 없고 열 출입이 없다는 얘기는 Q가 0이라는 얘기죠. 이번에는 이제 Q를 0으로 넣어 봅시다. 그런데 하는 일은 있죠. 팽창했으니까 일은 플러스예요. 요게 플러스입니다. 그럼 온도가 상승해야겠죠. 이게 플러스니까 온도 하강해야죠. 온도 하강. 여기 이제 마이너스 표시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온도는 떨어지게 되고 그때 이제 떨어진 나중 온도가 TC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새롭게 또 등운 과정이 나오는데 이때는 또 이제 압축하는 과정이죠. C에서 D로 가는 과정은 압축인데 부피가 감소하니까 거꾸로 이건 이제 AB 과정에서 거꾸로 열을 AB 과정과는 거꾸로 반대로 열을 방출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QC가 되는 겁니다. 기관이 한번 순환하면서 들어온 열, 나간 열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카르노 기관이고 단열 과정을 다시 거쳐서 A로 돌아오는데 이게 한 번의 순환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순환하는 경우에 이 PV 도표상에서 이 R자 면적, 내부 면적이 바로 기관이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W가 되는 거죠. WENG. 예. 그래서 효율을 구해보면 그 기관의 효율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예. 그런데 순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환 과정이기 때문에 그 연력학체 1법칙에 의하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죠.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고 그게 Q-WG가 되는데 Q는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에 QH-QC의 열을 흡수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R자를 흡수하는 건 그리고 WK는 이 넓이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WK 이게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온도 이제 한 번의 순환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카르노 순환 과정의 경우에 Q에 대한 비율은 온도 T에 대한 비율과 같아지게 돼요. 자, 이거를 설명한 게 그 다음에 카르노 기관의 효율을 예제로 푼 이 예제 문제입니다. 즉 Q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온도에 대한 비율이 되는가를 이제 증명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증명 과정이 바로 등운 과정과 단열 과정이 되풀이되는 순환 과정에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연력학체 1법칙에 집어넣어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0이고 기체가 한 R자의 넓이를 구해주면 그 넓이가 계산이 됩니다. 각각의 등운 과정 두 번의 등운 과정을 거쳐서 그 QH분의 QC를 T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이건 뭐 교재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내용은 이미 다 설명을 했잖아요. 예.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보시고요.